세계 최강 기업이 한국에 사정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 수장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말했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과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방산 계약의 상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 독일이냐, 한국이냐. 수십 년간 잠수함을 만들어 온 독일과 잠수함 강국이 된 지 얼마 안 된 한국. 그런데 캐나다 해군이 한국 잠수함에 올라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새 명품차를 처음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저 나라가 반도체를 한다고? 자살행위다.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그런데 그 삼성이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의 연료를 만듭니다. 미국 엔비디아 수장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세계가 방심한 사이 어느 순간 이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원도 없이, 충성도 없이, 조용히.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처음부터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가전략 세미나. 전직 백악관 수석 자문관 하딩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60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케네디 스쿨은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정책대학원으로 전 세계 정치인과 외교관, 경제학자들이 모여 국가전략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초였습니다. 보스턴의 6월은 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찰스 강변에는 녹음이 짙었고 하버드 야드의 오래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의 국가전략 세미나. 첫 수업 전에 사전과제가 있었습니다. 항목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왜 세계 산업의 핵심인지 천자로 써오는 것. 저는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역사. 1980년대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한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나라. 디램, 낸드 플래시. 컴퓨터와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기억장치들을 일본이 독점했던 시절입니다. 미국 기업들조차 일본 반도체를 사다 써야 했습니다. 그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출했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정각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키가 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석 자문관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와 안보 전략을 직접 조언하는 최고위 기구입니다. 거기서 20년을 보낸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을 내려놓으시더니 노트북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우셨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입니다. 제 문장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영국 출신 제임스, 프랑스 출신 소피, 인도 출신 라제시, 독일 출신 루카스. 8명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이 문장을 쓴 분이죠. 그 말이 지금도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니까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일본 기술을 참고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한국 반도체 수출 단 20일 25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역대 최대. 그 아래 기사 제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 6월 5일 한국 방문. 발언 요약: 한국은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이다. SK하이닉스의 생산량 2배 확대 요청. SK하이닉스 회장 수락 의사 밝히자 젠슨 황 답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수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회사의 수장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가서 더 만들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기술을 이전받은 나라에게 기술을 준 나라의 후배 기업이 그렇게 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다시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지도였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핵심 부품 생산지, 에너지 운반선 건조시설, 원전 수출 현장, 배터리 공급 기지, 이동통신 표준 특허 보유국.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점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점들을 하나씩 짚으셨습니다. 인공지능 핵심 부품, 한국. 에너지 운반선, 한국. 원자력 발전소 수출, 한국. 차세대 배터리, 한국. 이동통신 표준 특허, 한국. 그리고 칠판에 그 나라 이름을 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진짜 두뇌는 미국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챗GPT도 구글 제미나이도 전부 미국 기술입니다. 한국은 그 옆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 아닌가요? 납품업체가 핵심이라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교수님이 제임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임스,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임스가 머뭇거렸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질문 하나를 보낼 때마다 수십억 개의 숫자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느려지면 답이 나오기까지 몇 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특수한 기억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의 연료 탱크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엔진을 설계해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HBM의 70% 이상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임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수님, 미국이 원하면 직접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짓는데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다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개발한 게 2013년입니다. 그 후로 13년 수천 번 실패하고 고치면서 쌓아온 겁니다. 반도체에는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몇 %냐는 개념입니다. 설계도가 완벽해도 이 수율을 높이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미국이 지금 시작하면 한국 수준에 오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조금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HBM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기술이란 건 계속 바뀝니다.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방식이 나오면 한국의 자리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앞서 있다고 영원히 앞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소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걱정이 맞습니다. 기술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 SK하이닉스가 뭘 내놨는지 보겠습니다. HBM4입니다. 기존보다 층을 12단에서 16단으로 높였습니다. 아파트를 12층에서 16층으로 올린 것처럼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SK하이닉스와 함께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함께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부품 공급자에서 공동 설계자로 올라선 겁니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국가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칩을 만들었고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따라오면 한국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지금 따라잡으려는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HBM3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HBM4로 넘어갔습니다. 경쟁자가 현재를 쫓아오는 동안 한국은 미래로 가 있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앞선 선수가 계속 속도를 높이면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간격을 좁히지 못합니다. 라제시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입니다. 야마모토 씨, 이 문장을 지금도 유지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길게.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줬다고 수확까지 자기 것이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40년을 버텨낸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칠판에 한 줄을 적으셨습니다. 연료를 쥔 나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엔진을 설계하는 나라와 연료를 만드는 나라. 연료가 끊기는 날 설계도는 그냥 종이가 됩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제임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주인공 됐네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찰스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맞는 말인지. 전 세계 인공지능의 연료를 한국이 만들고 미국 최고 기업이 한국에 날아가서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금.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젠슨 황 방안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기사 안에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전문가 코멘트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슈퍼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슈퍼을.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급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세계가 일본 없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구할 수 없었던 시절. 할아버지가 일했던 NEC가 세계 시장 1위였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NEC 반도체 사업부는 르네사스라는 회사로 합병됐습니다. 히타치와 미쓰비시 반도체도 합쳐졌습니다. 도시바 반도체는 결국 미국 사모펀드에 팔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한 산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실에서 교수님 입으로 들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 문장이 스크린에 떴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감각이 무엇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옳았던 말이 현재에는 틀린 말이 될 때의 느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까 했습니다. 그러다 관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의 보스턴은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는데 칠판에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일본의 유산인가, 한국의 창조인가. 교수님은 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의 대신 토론을 하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팀은 한국 반도체는 일본의 기술 이전에서 출발한 일본의 유산이다를 주장합니다. 다른 팀은 한국 반도체는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독자적 성취다를 주장합니다.
각 팀은 30분 안에 자료를 찾아 논리를 정리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 유산팀 리더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와 제임스, 루카스가 일본 유산팀이 됐습니다. 소피와 라제씨, 그리고 나머지 2명이 한국 독자팀이 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 있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일본 기술을 참고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삼성이 참고한 건 맞는데 그 이후가 달랐습니다. 1992년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 D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데서 시작해서 기술을 앞서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저도 찾아봤는데 솔직히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게 별로 없어요. 기술 이전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이후로 한국이 스스로 발전시킨 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시작점만 가지고 주장을 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론이잖아요. 이기는 게 목적이지 사실이 어떻든 논리를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30분이 지나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핵심 인력도 일본 기업 출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명확합니다. 소피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에어버스도 보잉을 참고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버스의 성공이 미국의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92년에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 D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입니다. 유산을 받아서 시작한 나라가 유산을 준 나라를 앞서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제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지금 세계 D램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40%, SK하이닉스 30%, 두 회사가 70%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요. NEC는 르네사스로 합병됐고 도시바 반도체는 미국 사모펀드에 팔렸습니다. 유산을 준 나라가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받은 나라에 추월당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일본의 유산입니까?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루카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답입니다. 시작점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 하면 40년 뒤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다고 제자의 성공이 스승 것이 됩니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 그 성취는 온전히 제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그냥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표면에 회로를 새기는 특수 감광액입니다. 사진 필름처럼 빛을 받으면 특정 부분이 굳어지는 물질로 이것으로 반도체의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회로를 그립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씻어내는 화학물질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제조 과정의 특수 필름입니다. 이 세 가지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이것들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 마찰이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정당한 경제적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요?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위해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든 무기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면 그 선택이 현명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춘 건가요? 핵심 소재가 막히면 생산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멈출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이 소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핵심 재료 공급이 막히면 공장이 멈추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멈출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년 안에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했고 해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줄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소재 기업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30년 묶어두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30년 앞당겼습니다. 압박한 쪽이 치른 가장 비싼 대가였습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짧게 쓰셨습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오늘 토론에서 어느 팀이 이겼습니까? 사실이 이긴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데이터가 이긴 겁니다. 국가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한국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너머를 보겠습니다. 세계가 에너지를 원할수록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제임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토론에서 져서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팀 주장 자체가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장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달랐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토론 준비를 하면서 찾은 데이터들을 다시 봤습니다. 1992년 삼성이 일본을 추월한 시점, NEC가 합병된 연도, 도시바 반도체가 팔린 연도,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NEC에서 은퇴하신 게 2008년이었습니다. 르네사스가 출범한 게 2010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이 만들어 온 것들이 합병되고 매각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2년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드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제가 맡은 주장. 한국 반도체는 일본의 유산이다. 그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점은 분명히 일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992년의 역전, 2019년의 반격, 그리고 2026년에 255억 달러. 이 숫자들은 시작점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쌓인 무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교수님이 에너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패턴이 나올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의 보스턴은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캠퍼스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안은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셨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독일에서 발행된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는 난방을 켤 수 있을까? 기사 안에는 독일 가정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 사는 70살 노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겨울 난방 온도를 16도로 낮췄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스요금 고지서가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 사진 속 할머니는 집안에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민 수백만 명이 난방과 식사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이 선진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겨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속 할머니가 집안에서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히터가 있는데 켜지 못하는 겁니다.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겨울에 집안에서 코트를 입고 버텨야 한다면 이게 선진국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임스가 즉각 답했습니다. 미국 아닌가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하면 됐을 텐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국은 가스를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설명해 드리죠. 다른 나라는요.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타르요? 중동 최대 가스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르웨이도 있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카타르도 가스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라제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가격 문제인가요? 교수님이 칠판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유럽까지 실어 나를 배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땅 아래 관을 연결해 직접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그 파이프가 막혔습니다.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가스를 사오려면 배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부족했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가스를 배로 실어 나른다는 게 어려운 건가요? 배 안에 탱크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석유 탱커처럼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천연가스는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배에 싣기 위해서는 영하 163도까지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부릅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냉장고가 영하 20도를 유지합니다. 이 배의 탱크는 그보다 8배 이상 차가운 온도를 수만 킬로미터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이 특수 탱크를 만드는 기술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지금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세계 LNG 운반선 수주 물량의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겨울 유럽이 난방을 걱정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급하게 LNG를 사오려 해도 그것을 실어 나를 배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소피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배를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 자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더 강한 거 아닌가요?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쓴 건데 한국은 배만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원을 가진 나라와 운반 수단을 만드는 나라 중 누가 더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까? 교수님이 소피를 바라보셨습니다. 금을 가진 나라와 금을 옮기는 열쇠를 가진 나라. 금고 문이 잠기는 날 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러시아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건 다른 곳에서 가스를 사올 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가 없었다면 유럽은 러시아에 굴복했을 겁니다. 자원을 무력화한 건 자원보다 더 강한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을 움직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소피가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조선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박 수주에서는 중국이 세계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한국을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력은 결정적입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일반 화물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LNG선만큼은 다릅니다. 선주들은 가장 싼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배를 삽니다. LNG가 폭발하면 배 한 척과 선원 수십 명이 사라집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LNG 폭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신뢰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루카스가 재반박했습니다. 그 신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기술을 쌓고 신뢰를 만들어가면 결국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뢰를 만들려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30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시작해도 3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 30년 동안 세계는 한국배로 에너지를 나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위기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LNG 운반선 발주를 대거 늘렸습니다. 2022년 이후 LNG선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물량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위기가 한국 조선업에 가장 큰 호황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에너지 위기가 한국 조선소를 가득 채운 겁니다. 저는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일본도 한때 세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전후 일본이 가장 먼저 세계 시장으로 나간 산업이 조선이었습니다. LNG선 기술도 일본이 초기에 앞섰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한국에 밀렸습니까?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LNG선 기술에서 초기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고부가 가치 선박 대신 다른 분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LNG선이 어렵고 마진이 높을수록 더 집중했습니다. 포기한 나라와 집중한 나라. 30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포기한 나라와 집중한 나라.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에서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LNG선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더 강한 면이 있습니까? 운반선만으로 에너지 분야의 핵심이라고 하기엔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4기를 발주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이 경쟁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이었습니다. 소피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원자력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 아닌가요? 프랑스 전력공사는 수십 년간 세계 원전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깁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격, 기술, 납기. 셋 중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납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끝내는 것. 프랑스는 유럽에서 지은 원전들 중 납기를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핀란드 원전은 10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체코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건설 프로젝트. 26조 원. 이번에도 최종 후보는 프랑스와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소송을 제기하고 방해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체코 법원이 기각했고 한국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소피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연료라면 LNG선과 원전은 지구 전체의 연료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 뉴스를 기억해 두십시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본 이야기를 직접 꺼냈네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했는데 꽤 담담하게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이 예상보다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 조선업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 유럽 에너지 위기 기사들도 다시 읽었습니다. 함부르크의 노부부가 코트를 입고 집안에 앉아있는 사진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 추위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추위를 막을 수 있었던 열쇠가 어디 있었는지, 포기한 나라와 집중한 나라.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LNG선에서 물러선 것은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차이가 됐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번, 조선에서 한 번, 그리고 교수님은 다음 시간에 방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100조 원.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 너머로 먼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이 조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앉았습니다. 지난 3번의 수업에서 반도체, 조선, 원전까지 매번 일본 이야기가 나왔고 매번 제가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은 방산이었습니다. 군사, 무기. 여기서는 제가 타깃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산은 헌법상 무기 수출이 오랫동안 금지돼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제 이야기가 나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루카스, 독일 방산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루카스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수출국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잠수함도 그렇습니다. 독일 TKMS사의 잠수함은 나토 국가들이 선호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독일 방산은 기술력과 신뢰 모두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여시더니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셨습니다. 캐나다 해군 기지 영상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캐나다 해군 소령이 잠수함 안에서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부에 들어섰을 때 공간이 넓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 탄 다른 캐나다 해군 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새 명품차를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올해 3월 진해를 출발해 태평양을 횡단, 캐나다 에스키몰트 해군기지까지 14,000km를 항해한 배였습니다. 보급도 없이, 수리도 없이. 루카스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3번의 수업에서 제가 그 표정을 했습니다. 굳어가면서도 버티는 표정. 그 표정을 다른 사람 얼굴에서 보는 건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잠수함 하나가 태평양을 건넌 건 인상적이지만 그게 전부 아닌가요? 독일은 수십 년간 나토 국가들에게 잠수함을 팔아온 검증된 실적이 있습니다. 한번 항해했다고 그 신뢰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 국가들은 당연히 독일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한 60조 원 정도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건조 비용의 30년에서 40년의 운용 유지 비용을 합치면 최대 1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전 최종 후보에 남은 나라가 두 곳입니다. 한국과 독일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최종 2파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낙관을 경계할 만큼 접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니 총리는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잠수함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970년대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배를 처음 만들 때 기술도 자본도 없이 도면 한 장 들고 시작한 세대의 후예들입니다. 그 세대는 손으로 철판을 두드리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기술 측면에서 독일 잠수함이 더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수십 년의 실전 운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항해 시범을 보인 건 맞지만 기술력으로 독일을 앞선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수록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핵심 기술이 배터리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만 잠수함 규모로 키운 겁니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훨씬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부류 추진 체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공기 없이도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장치인데 한국 잠수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탑재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루카스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캐나다가 결국 나토 동맹 기준에서 독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동맹국 무기 체계를 맞추는 게 군사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 고려가 우선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내놓은 제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연간 2만 2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1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잠수함 수주 시 캐나다 현지에서 K9 자주포도 생산하겠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를 함께 키우겠다는 제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캐나다 정부가 선택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가 흥미롭기는 한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때 평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한국이 이긴 게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결과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 잠수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잠수함 강국. 독일과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놓고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폴란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산이나 독일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추가 옵션 820대, K9 자주포 672문, 경전투기 FA 50 48대. 그 이유가 셋이었습니다. 납기,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 미국과 독일은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까지 넘겨줬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절대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기술 이전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요? 기술을 넘겨주면 나중에 그 나라가 경쟁자가 됩니다. 한국이 단기 계약을 위해 장기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잠시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와 받은 나라 사이에는 30년에서 40년간의 부품, 정비, 개량 계약이 따라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쓰는 한 한국에 계속 의존합니다. 단기에 기술을 주고 장기의 관계를 사는 겁니다. 오래된 칼과 잘 드는 칼. 전쟁터에서 선택하는 건 역사가 아니라 날카로움입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아니라 루카스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수업 내내 조금씩 굳어가는 걸 봤습니다. 지난 3번의 수업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교수님이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셨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20위권 밖이었습니다. 지금은 4위권입니다.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KF-21, 보라매라고 부릅니다. 소리보다 빠른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만든 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 공동 개발.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세미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루카스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무기를 산 나라는 그 무기가 낡을 때까지 30년에서 40년 동안 파는 나라에 묶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곳곳에 그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성 없이, 선언 없이, 계약서 한 장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루카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불편했습니다. 독일이 캐나다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릴 수도 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3번의 수업 동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카스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질감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산 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짙은 해물을 뚫고 캐나다 항구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소령의 인터뷰. 완전히 새 테슬라를 사는 느낌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반도체에서는 할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이 포기한 자리에 한국이 들어섰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일본도 잠수함 기술에서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캐나다 수주전 최종 후보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루카스는 최종 후보에라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5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셋째 주였습니다. 보스턴은 이제 완연한 여름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는 뜨거운 햇살에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아무것도 칠판에 적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여시더니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공연장이었습니다. 웅장한 붉은색 좌석들이 가득 찬 홀. 그 가운데 무대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휘봉을 들고 오케스트라 앞에 선 지휘자였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공연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소피가 바로 답했습니다. 라스칼라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오페라 극장이에요. 1778년에 개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오페라 극장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247년 역사입니다. 베르디, 푸치니, 카루소. 오페라의 역사 자체가 이 무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늘 아침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신임 음악감독 취임 기사입니다. 자, 이 지휘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맞춰보십시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아닌가요? 라스칼라면 당연히 이탈리아 출신이겠죠.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중심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입니다. 제 생각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출신일 것 같습니다. 카라얀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었고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 독일어권 출신이 많습니다.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러시아요. 러시아도 클래식 강국이잖아요.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지휘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우도 많고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라고 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 계보를 보면 거의 독일어권입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한국입니다. 정명훈 지휘자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라 스칼라 음악 감독에 취임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아시아인 최초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요? 클래식 음악에서 아시아 출신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일본이나 중국 출신 음악가들도 많고요. 왜 유독 한국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정명훈 지휘자는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2위를 받으면서 세계 무대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 50년간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 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수석 지휘자. 그리고 이제 라 스칼라. 아시아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다릅니다. 연주자는 악기 하나를 잘하면 됩니다. 지휘자는 100명의 음악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언어, 문화, 전통, 음악적 해석 모두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페라의 심장인 이탈리아에서 247년 역사를 가진 극장에서 그 자리에 한국인이 처음 올라선 겁니다. 단순한 퍼스트가 아닙니다. 소피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클래식 음악 하나로 한국을 문화강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칸 영화제, 루브르, 에르메스, 샤넬. 수백 년간 쌓아온 문화의 총체가 있습니다. 한국은 K-팝과 드라마가 유행하는 건 맞지만 그게 프랑스가 만들어온 문화강국의 개념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소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A4 한 장이었습니다. 짧은 글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작가 이름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분만 읽어보십시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왜 글을 쓰는가?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피해왔다.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을 아는 순간 글쓰기가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쓴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쓴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이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는 읽으면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 같습니까? 소피가 먼저 말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같습니다. 카미나 사르트르의 문장과 비슷한 결이 있어요. 실존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본질로 가는 방식이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국 작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짧은 문장 안에 많은 걸 담는 방식이요. 라제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작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정서가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수상소감 일부입니다. 한국 작가입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4번의 수업에서 한 번도 없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소피도 저를 봤습니다. 이 수업에서 제가 처음 한 자발적 인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작가 한 명의 노벨상이 한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노벨 문학상을 15번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문학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4대 시상식이 있습니다. 영화의 아카데미상, 드라마의 에미상, 음악의 그래미상, 뮤지컬의 토니상. 이 4개를 모두 가져가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92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브로드웨이 최고 영예인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한국어로 노래하면서 빌보드 앨범 차트 8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K-팝과 드라마는 유행 아닌가요? 유행은 지나갑니다. 비틀스도 한때였고 마카레나도 한때였습니다. 지금 K-팝이 인기 있다고 그게 영구적인 문화 강국의 증거가 됩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행과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입니다. K-팝 유튜브 조회수가 아닙니다. 그 문화가 소비재 수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K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이 약 1억 8천만 달러 따라 증가합니다. 드라마 한 편이 나가면 그 드라마에 나온 음식, 화장품, 여행지로 돈이 따라갑니다. 중동에서 한류 관련 수출은 2021년 대비 328% 증가했습니다. 비틀스는 영국 화장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K-팝은 한국 전체 산업을 끌고 갑니다. 소피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은 솔직히 미국 취향에 맞춘 거 아닌가요?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콘텐츠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생충은 완전히 한국적인 영화입니다. 한국의 반지하 주거 문화, 한국의 계층 갈등, 한국의 냄새와 공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고나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화 강국의 증거입니다.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세계를 흔드는 것. 100년 된 와인과 지금 막 열린 와인. 소믈리에가 선택하는 건 연도가 아니라 맛입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까 읽은 한강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어느 나라 작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 감각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는 국적보다 먼저 마음에 닿는다는 것.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소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인정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의 소설을 검색했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그리고 일본 번역본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노벨상 이후 일본에서도 번역 출판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소설을 일본 독자들이 사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소설을 읽으신 적이 있을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과 방산에서 일본이 밀렸을 때는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름 없는 글을 읽으면서 좋다고 느낀 감각.
그게 한국 작가의 글이었다는 사실. 숫자보다 이게 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창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그리고 문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다음 수업이 뭔지 교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음 수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6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셋째 주 후반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찰스강은 빗속에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에 빗방울이 줄을 그으며 흘러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젖은 우산을 접어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자리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네, 교수님. 2019년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했을 때 자네는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계산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역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니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스도, 제임스도, 라제시도 모두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3번 벼랑 끝에 섰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야마모토 씨 이야기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019년 일본의 선택이 왜 결과적으로 실패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1997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1월이었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외환보유고란 나라가 비상용으로 쌓아둔 외국 돈, 주로 달러를 말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수입대금을 못 내고 외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경제구조를 요구대로 바꾸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때 한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환율이 폭등해 수입 물가가 2배가 됐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 사실상 경제 주권을 내놓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인 건가요? 많은 나라들이 IMF 조건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지는 한국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3가지 전략 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습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띄우셨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지나 목걸이, 금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올려놓으면 직원이 무게를 달고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노인도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담담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 영상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가져와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갑으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전국에서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 속 사람들이 말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진심이네요. 제임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 속 노인이 손이 굳은 손가락으로 반지를 빼서 카운터에 올려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무게를 달고 영수증을 건네줬습니다. 노인은 그 영수증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게 감동적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금을 팔아서 나라 빚을 갚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행동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이 소피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국민과 계산이 안 나와도 반지를 빼는 국민.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 나라입니까? 소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던 나라가 3년 만에 일어서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준 겁니다.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이 특별히 강한 게 아니라 IMF 조건이 잘 맞아서 아닌가요? 많은 나라들이 IMF를 거쳐 회복했습니다.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당시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하자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기업도 나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IMF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1997년보다 더 큰 충격이었는데.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1997년의 경험을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 협정도 맺었습니다. 통화스왑이란 두 나라가 서로의 화폐를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달러가 급히 필요하면 미국에서 빌려올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불이 나기 전에 소화기를 비치해둔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사람이 두 번 다시 손을 대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정책으로, 법으로 굳혀서 다음 세대에 넘긴 나라는 드뭅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독일도 2008년에 상당히 흔들렸으니까요.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위기를 혼자 버텨낸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위기를 IMF 없이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1997년에 당한 나라가 2008년에는 버텼습니다. 경험을 제도로 만든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23살 때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봤던 그 결정.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규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당시 한국은 이것들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한국은 3년 안에 이 소재들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율이 올라갔고
포토레지스트도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소재 기업들이 급성장했습니다. 위기가 산업 고도화의 발판이 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본이 완전히 손해를 본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립하면서 일본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해졌습니다. 돌로 치면 부서지는 유리가 있고 칠수록 단단해지는 쇠가 있습니다. 한국에 돌을 던진 나라들은 처음에 유리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일본은 한국을 30년 묶어두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30년 앞당겼습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건 압박받은 쪽이 아니라 압박한 쪽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3살의 저와 아버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결정. 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 할아버지의 옛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내렸던 선택이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소피가 조용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은 오래 걸렸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뉴스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의 반응, 일본 언론의 반응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사를 찾았습니다. 국산화 성과를 보도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쪽과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던 쪽. 결과는 나왔습니다. 뉴스 탭을 닫으려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관련 기사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중 누가 될지. 기사 말미에 분석과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독일과 끝까지 경쟁했다는 사실 자체가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번호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수업이 끝나고 그때 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번째 세미나였습니다. 6월 넷째 주였습니다. 며칠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이 씻긴 듯 맑았습니다. 찰스강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미나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전날 저녁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제 연구실로 오십시오. 케네디 스쿨 본관 4층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보였습니다. 책들 사이에 사진 액자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IT, 시리아. 재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고 학생들을 위한 의자들이 반원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미나실보다 훨씬 좁고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서면서 그 사진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이 공간이 강의실과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학생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인화된 사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구조 장비와 오렌지색 조끼. 뒤로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가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2월입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인근입니다. 저는 당시 UN 국제재난대응자문관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진 왼쪽에 오렌지색 조끼를 입은 팀이 보이십니까? 한국 긴급구호대입니다. 라제시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구조대를 보냈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70개 나라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팀을 기억하는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전반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제시 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제시가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라고 자처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는 세계 백신 공급량의 60%를 담당합니다.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립니다.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약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제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인도 백신 공장들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국내 수요가 폭발해서 수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WHO 자문 역할을 하면서 공급망 현황을 지켜봤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개발은 됐는데 만들 곳이 부족했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나선 곳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라제시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위탁 생산 아닌가요? 삼성이 스스로 백신을 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만 맡은 건데 그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입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만들지 못하면 사람 팔에 꽂히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공장이 없으면 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순 공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총 생산 용량이 60만 리터를 넘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설립된 게 2011년입니다. 15년 만에 수십 년 역사의 스위스, 독일 바이오 회사들을 제쳤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46%입니다. 10개를 팔면 4.6개가 순수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모더나. 세계 최대 제약회사들이 이 한국 회사에 생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미국 록빌의 현지 공장 인수도 완료했습니다. 라제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위탁 생산은 결국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생산 능력 아닌가요? 진짜 혁신은 신약을 만드는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인도는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약 개발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세계 선두입니다. 바이오시밀러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인데 단순 복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동등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생산에서 개발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인도와 같은 방향이지만 속도와 품질이 다릅니다. 라제시가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팔을 책상에 올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자세였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에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출장 중이었는데 잠결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 진동으로 깼습니다. 규모 7.8, 100년 만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타키아, 하타이, 카흐라만마라시. 도시들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틀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건물 수천 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잔해 아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도착한 건 사흘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흘이 지나면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팀 옆에서 이틀을 함께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이 한 어머니를 꺼냈습니다. 잔해 아래 사흘을 버텼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사흘을.
구조대원이 그분을 끌어안고 나왔을 때 주변에 있던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구조대원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름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떠날 때 길을 열어주면서 그 이름들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20m 거리에서 봤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끊으셨습니다. 창밖에 맑은 하늘을 보셨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분들은 왜 이름을 외우고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현지 통역사를 통해서.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었다고. 강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한국이 특별히 잘한 건가요? 다른 나라 구조대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임무가 끝난 뒤에도 남았습니다. 이재민들이 머물 임시시설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튀르키예에서는 한국을 칸카르데시, 피의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튀르키예 군이 파병됐습니다. 낯선 나라에 전쟁에 온 나라. 그 나라가 70년 뒤 재난 현장에서 은혜를 갚은 겁니다. 꽃을 심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것, 그리고 그냥 꽃이 좋아서. 그날 잔해 속에서 손으로 돌을 치워낸 구조대원들의 얼굴에서 저는 두 번째를 봤습니다. 교수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나라를 필요한 곳에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라를 사랑받는 곳에 세웁니다.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60년 만에 올라온 진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실을 나서는데 라제식가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 데이터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으로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 말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네디 스쿨 건물을 나오는데 찰스강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대로였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3번, 4번. 할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켄지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쩐 일이냐? 저는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버드에서.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내일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라. 전화를 끊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그리고 할아버지께 여쭤볼 것들. 저는 아직 그 질문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찰스강 건너편으로 보스턴 시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어머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영하의 날씨, 잔해 아래, 그리고 구조대원의 이름을 외운 사람들. 그 이름들이 한국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 없는 장면, 전략이 없는 장면,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한 일. 마지막 세미나였습니다.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보스턴의 여름이 절정이었습니다. 찰스 강변 나무들이 짙은 초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강의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날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소피, 라제시, 루카스. 오늘은 모두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시더니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꺼내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제부터 준비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드리기로 한 것.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그러려면 먼저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들까 말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선 건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처럼 하지 못했는가? 저 스스로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멈추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조선,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경쟁하는 대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험한 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뒤 지금의 차이가 됐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켄지 씨, 그걸 인정하는 게 쉬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83년에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비웃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2019년에 수출 규제가 한국을 굴복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강의실 전체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수업에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봤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문화, 위기 극복, 바이오, 그리고 사람. 그런데 오늘 야마모토 씨가 먼저 말을 꺼낸 것. 그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외부의 도전이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2019년에도. 중국의 추격도, 미국의 견제도, 일본의 압박도.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 한국 안에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세대 갈등, 대기업 집중 구조. 이것들이 한국이 선택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1등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을 막거나 그 사람 스스로 멈추게 만들거나. 외부는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하나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화면을 돌리셨습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화면에 영문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계약자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최대 100조 원 규모. 루카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7번의 수업 내내 분석적이고 차가웠던 루카스의 얼굴이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수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잠수함 강국 독일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오늘 이 순간에 나왔다는 것.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피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라제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는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를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소피, 루카스, 라제시, 제임스, 그리고 저. 한 사람씩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잠시 제게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세계는 시끄럽게 올라오는 나라를 경계합니다. 소리 없이 올라오는 나라는 막지 못합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의실에 남은 5명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에 일어섰을 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100조 원. 독일이 졌네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어섰습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스쿨 건물을 나왔습니다. 찰스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여름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신호가 울리고 바로 받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할아버지. 그래, 켄지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1983년에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오래된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을 꺼내는 사람의 침묵.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웃었지. 나도 회사 사람들도. 처음에 그 뉴스 봤을 때 다들 웃었어. 무모하다고. 자살행위라고. 그 말을 제일 크게 한 게 나였는지도 몰라.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할아버지가 또 침묵하셨습니다. 이번엔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틀렸지. 우리가 틀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하시는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처음, 아마 누구한테도 처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켄지야, 한 가지는 내가 틀리지 않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 녀석들 눈빛. 1983년에 처음 뉴스로 봤을 때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거든. 그 눈빛을 보면서 비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알았어. 이건 오래 갈 거라고. 그 말을 아무한테도 못했어.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기 싫기도 했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낮고 짧은 웃음. 손자가 하버드에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말하지.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찰스강 위로 오리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보스턴의 여름 오후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적어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연료를 쥔 나라. 그 아래 저는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소리 없이 60년 만에 세계의 중심에 와 있었다. 그리고 논문 주제를 적었습니다. 비웃은 나라와 비웃음 당한 나라. 그리고 60년 뒤 두 나라가 서 있는 자리.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983년에 속으로만 했던 말. 이건 오래 갈 거야. 그 말이 옳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갔습니다. 찰스 강변에 저녁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여름 오후가 기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강변을 지나갔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세상 안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멈추지 않고 달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 나라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